곽재식의 과학수다. 자, 곽재식의 과학수다 시간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화학 원소들에 얽힌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봅니다. 공학 박사이시자 SF 소설가이시자 화학자이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적인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만 이 과학 얘기는 어렵거든요. 예. 어려워서 섣불리 이렇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말씀만 들어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곽 작가님 덕분에 네. 지식의 이렇게 넓이가 커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원소 3번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 금속. 우리가 1번인 수소가 수소. 세상에서 이제 가장 가벼운 것인데 기체. 모든 원소들 중에 수소 기체죠. 그렇죠. 예, 헬륨이 그 다음인데 헬륨도 기체죠. 기체죠. 세 번째 3번인 리튬은 금속입니다. 금속인데 1, 2, 3 세 번째로 가벼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금속 중에서 그리고 고체 중에서 가장 원소로만 돼 있는 고체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그렇구나. 리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그러면 기체보다 더 가벼워요? 다른 기체보다 그러니까 이게 가볍다는 게 예. 원자의 무게를 잰다면 아마 가볍겠죠. 근데 이제 기체는 부피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넓은 넓이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무식화되니까. 리튬은 고체로 있으면 한 군데 응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부피는 좀 작아 보이죠. 원자 크기를 우리가 원자 무게를 원자 하나만 이렇게 거니까. 집어와서 달아본다 그러면 그렇지. 아하. 자, 리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게 리튬 하면 우리가 리튬 전지. 요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할 때 온갖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로 전기자동차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할 때 그 리튬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최첨단 제품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 스마트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청소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로봇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드론 하늘 날아다니는 드론 뭐 이런 것도 되게 유망하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 자동차 이런 게 되게 유망하다고 하는데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그 눈에 띄는 핵심 기술 자체는 사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기술들입니다. 뭐 장난감처럼 생긴 뭐 그런 것들을 하늘에 날린다 드론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기술이고 자동차를 전기로 가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뭐 우리 전차라든가 이런 거 다니는 거 예전에 봤듯이 100년 전에도 막 그건 하던 기술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전화기가 나온 지도 휴대용 전화기가 나온 지도 한참 오래됐고 그런 아주 작은 크기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들고 다닌다라는 것도 사실 90년대에도 있었던 발상이거든요. 생각은 다 했었어요. 그렇죠. 실제 제품도 어느 정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실용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실용화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에너지를 응축해 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작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 전화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계속 갖고 다니다가 통화할 때만 가끔씩 이제 사용하면 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러면 뭐 수시로 이제 인터넷도 봐야 되고 동영상도 그렇죠. 보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걸 버틸 수 있는 배터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들고 다니기 좋을 정도로 가벼운 그런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기 전까지 이런 최첨단 제품들이 실용화까지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뭐 인공지능 기술, 뭐 최첨단 반도체 뭐 이런 이야기가 핵심 기술로 화려하게 눈에 띄는데 예.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그 바탕에 해당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 리튬 이온 배터리이고 예. 리튬 이온 배터리가 없다면은 뭐 앞으로 미래에 유망하다고 하는 뭐 로봇이라든가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죠. 불가능해지겠죠. 아하.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하는데 뭐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 교수 이런 분들은 작년에 노벨상도 받으셨었고요. 그걸로요? 그렇죠. 받으셨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1990년대에 처음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을 했었고 국내에서 일본 거의 바로 다음으로 90년대 말에 생산에 들어갔었고 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편이라서 계산한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작게는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양의 한 20% 많게는 한 40% 정도를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다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미래에 요 관심이 많은데 그 핵심을 뭐 여러 가지로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에너지 원 그러니까 배터리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배터리로 많이 지금 대체하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미국의 테슬라나 뭐 그런 것도 뭐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초부터 예. 리튬 이온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빨리 만들기 시작했고요. 일본 다음 정도 수준이니까. 그 후로 이제 꾸준히 이제 생산량을 늘려왔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배터리에 대해서는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앞서 나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리튬은 그러면 누가 발견했고 그건 뭐 어디 땅 속에 있겠죠? 땅 속에도 있고요. 예.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 흔히 언급되는 사람은 1817년 스웨덴의 화학자 요한 아우구스트 아르프 베드손이라는 분인데 돌 중에 엽장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네. 요거 도자기 만들 때 뭐 갈아 넣기도 하고 그런 돌인데 지금 현재에도 예. 그 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좀 새로운 원소를 이 화학자분이 스웨덴 화학자분이 발견을 했는데 그 성질을 보니까 우리 요즘에는 소듐이라고도 하는 나트륨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포타슘이라고도 하는 칼륨하고도 좀 성질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은 걸 발견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짭짤한 음식에는 다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도 뭐 고구마, 바나나 이런 데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라고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트륨하고 칼륨은 이런 동물이나 식물 몸에서 흔히 잘 발견이 되는데 이 새로 발견된 이 리튬은 동식물 몸속에서 거의 발견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리튬도 조금 발견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동물, 식물 몸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데 나트륨, 칼륨하고 비슷하긴 한데 돌에서는 이렇게 발견이 되네라는 사실이 신기해가지고 이분이 이름을 돌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리토스에서 따와가지고 리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리튬은 돌이라는 그리스 말이다. 그렇죠. 요거네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포타슘, 그러니까 칼륨하고 나트륨하고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도 화학에서 굉장히 의미가 커가지고 그렇군요. 우리가 주기율표 그 표를 보면 칼륨, 리튬, 나트륨 요것들이 다 한 줄에 그래. 위아래로 이렇게 나란히 써놓고 있습니다. 같은 성질인 것끼리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어떤 성질? 리튬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볍다. 이거는 이제 알겠어요. 네. 또 뭐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일단 가볍다는 성질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예. 배터리를 만들거나 할 때는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지 일단 무게 자체가 가벼워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배터리 소재로 많이 사용되던 뭐 납이나 순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뭐 납순 이런 거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20분의 1, 차이겠네.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금속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네. 그리고 플러스 전기를 띠기 쉽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수소편 할 때 수소도 플러스 전기를 띠기 쉽다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리튬은 수소보다도 더 플러스 전기를 쉽게 잘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놔두면 그 리튬이 플러스 전기를 띠는 성질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공기 중에 놔둬도 공기 중에 있는 수분하고 저절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막 열을 내면서 사가지고 막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가 그게 뭐 이렇게 깨지거나 그러면은 뭐 불나고 막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 불나는 거는 그거하고 직접 상관은 없는데 네. 그만큼 화학 반응을 활발히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기본적인 그런 원리도 예. 우리가 충전을 해주면 외부에서 가해진 그 전기 때문에 리튬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게 됐다가 그 플러스 전기를 띈 리튬을 많이 만들어 두고 우리가 전기를 쓰고 싶을 때는 그 전기를 우리가 빼서 쓴다. 그렇구나.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가볍고 플러스 극을 많이 띄고 또 반응이 아주 활발하다.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물하고 반응? 물하고도 반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물질하고도 활발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말고 리튬을 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다른 물질하고 잘 반응하고 또 원자 알갱이 하나하나 크기가 워낙 작으니까 예. 다른 원자 사이에 잘 끼어드는 그런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좀 물질을 만들어내면 다른 물질을 좀 이렇게 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미끌미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활지 이런 걸 리튬으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네. 워낙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로 좀 특별한 물질을 만들면 예. 다른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는 어떤 보조 재료라든가 첨가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타이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고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무는 사실은 주재료는 그러니까 원소 입장에서 보면 주재료는 탄소하고 수소 같은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리튬이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산 공정 과정에서 리튬으로 만든 촉매를 살짝 넣어줘가지고 탄소하고 수소 아무리 넣어놓고 고무가 되라 빌어봤자 갑자기 고무로 안 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로 리튬을 이용해서 만든 촉매를 살짝 넣어줘서 만드는 고무를 우리나라 국내 공장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고무 많이 생산합니다. 이게 촉매제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는 뭐 갑자기 뭐 차갑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뭐 뜨겁게 만들어줍니까? 뭐 그런 뭐 화학 반응을 막 일으키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자, 또 뭐 산업 현장 뭐 그런 데에서도 쓰이는 것 같고 이게 또 어디에 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자기에 사용되는 그런 용도로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리튬 관련된 물질들이.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전 대법원장 예. 그 재판 중에 그런 이야기 뉴스로 나와서 잠깐 들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누가 리튬계 약물을 뭐 복용하고 있느냐 마느냐 이런 게 좀 논란이 돼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튬계 약물이라는 것이 조울증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다스리는 약으로 굉장히 예전부터 대표적으로 쓰이던 약품이거든요. 신경정신과에서 그러니까 리튬 제제가 들어간 약물을 이용 많이 한다는 말씀이네요. 한 60년대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리튬 덩어리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사람 몸에 아주 해롭기 때문에 리튬 원자를 이용해서 잘 만든 화합물을 이제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이제 소량 이제 복용을 하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다른 약물보다도 좀 뛰어나게 작용하는 때가 있어서 예. 뭐 벌써 한 4, 50년째 널리 쓰이고 있는 약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무슨 뭐 호르몬을 뭐 이렇게 생성한다든지 뭐 그런 작용을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게 원리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네. 아마도 몸속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만들어내지 않게 하는 그런 효소들 사이에 효소들 속에 리튬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플러스 전기를 띤 리튬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효소를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막는다든가 혹은 너무 안 만들어낼 때 오히려 더 만들어지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울증인 경우에는 리튬이 잘 활용 안 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울증, 이제 조울증하고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양극성 장애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경우에 약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뭐 신문 기사 같은데 흔히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몰랐네요. 자, 그러면 리튬은 그러면 땅을 파면 그냥 만들어 이렇게 거기 있습니까? 뭐 이렇게 아까 돌에 붙어 있다고 하니까 네네. 리튬이 그럼 리튬이 나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리튬 조금 있습니다. 약간 있는데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리튬이 아까 물하고도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면 씻겨 내려져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튬이 많이 나오는 곳은 사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볼리비아라든가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남미 쪽에서 지금 리튬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뭐 볼리비아 대통령이 한 10년 전인가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한국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뭐 이런 나라면 우리나라 지구 정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고 그렇겠네요. 있는 뭐 이런 특징도 있고 그 아까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리튬이 강물로 흘러들어가면 바다에 가가지고 결국은 고이게 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바닷속에 리튬이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 만약에 정말 귀해지면 바다에서 리튬을 우리 염전에서 소금 캐듯이 바다에서 리튬을 캐는 그런 것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추출을 해낸단 말인데요. 대충 1리터 바닷물 속에 리튬이 한 0.0002g 정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쉽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연구는 충분히 해볼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강릉에 관련된 연구 시설이 생겨가지고 동해의 바닷물 속에서 리튬을 한번 뽑아보자. 이런 연구도 진행됐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리튬을 거의 전량 그럼 수입을 해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전량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리튬 그 돌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잡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 돌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 돌에서 리튬 성분만 뽑아내는 그런 공장을 최근에 뭐 전라남도 광양 뭐 이런 곳에 건설해가지고 1년에 뭐 수천 톤, 수만 톤씩 리튬 성분을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에 공급을 하겠다 뭐 그런 계획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워낙 만들기 때문에 이 리튬 관련된 물질을 수입하는 양이 몇만 톤 단위거든요, 1년에. 그래서 이런 리튬과 관련된 리튬 가격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요거 가지고 뭐 투자하시는 분 이런 일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곽 선생님 그냥 우리 바다